네,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 한동훈 비대위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한 전 장관의 취임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일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 등도 주목이 됩니다.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이슈 다뤄보죠. 서성교 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 교수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동훈 비대위가 이제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여러 보도를 보면 기대하는 시선과 또 우려하는 시선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분께서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각각 기대와 우려 하나씩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 가장 큰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비대위원장이다. 그게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의 가장 큰 힘과 무기는 국민의 지지거든요. 그런데 여권 내에서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장 큰 국민의 지지, 당원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가장 큰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에 여론조사 흐름을 쭉 보면은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수도권, 또 2030, 40, 또 중도층 이런 데서 골고루 큰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의 지지가 가장 취약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지지를 확산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큰 우려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정치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이 복잡다단한 정치적인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동안에 법률, 행정 부분에 종사해 왔는데 그거는 법과 원칙을 지키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정치란 것은 야당과의 경쟁, 또 국민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문제, 또 정치뿐만 아니라 행정, 안보, 경제, 복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런 비전도 제시해야 되는 굉장히 고난도의 복잡 다단한 문제인데 이거를 한동훈 신임 비대위원장이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 네.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예,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한동훈 이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한 기대가 있는 거는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여당과는 좀 다를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을 거예요. 한동훈 전 장관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스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보았던 여당의 국회의원들과는 좀 아무래도 좀 올드하고 그다음에 좀 여러모로 좀 틀에 박힌 것 같고 그러한 것과는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무래도 국민들을 대할 때의 태도나 이런 것들은 좀 여러모로 유한 측면들 그리고 좀 그동안에 틀에 박힌 정치인들과는 좀 다른 어떤 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뭔가 다를 거야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있어서 저도 이제 그런 기대를 한동훈 신임 비대위원장이 충족시켜 주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기대가 충족되기를 저도 이제 바라고 있는데 다만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을 하던 당시에 좀 저런 모습은 앞으로 우려가 된다라고 했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게 뭐냐면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 그 장관으로서 좀 무게중심을 갖고 지키면서 장관의 어떤 모습에 적합한 그런 모습을 쭉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런 모습은 너무 좀 정파적인 거 아니냐. 너무 좀 정치권의 어떤 여러 가지 소용돌이 속으로 오히려 자기가 먼저 들어가는 거 아니냐 싶었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체포동의안 설명하러 이제 국회에 가서 너무 자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야당 의원들의 어떤 그러한 어떤 대결 구도 속에서 또 한동훈 장관의 입장에서 그러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또 싸움닭처럼 이제 가버린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은 이 앞으로 이제 정치를 하면서 더 강화될 걸로 좀 보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하느니만큼 하게 됐으니까 오히려 그런 모습들을 자제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좀 노선을 잡으면 어떨까 예.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대와 우려를 갖고 오늘 아마 ERS 결과 1시쯤 발표하고 3시쯤 이제 취임식이 있을 예정인데 그 자리에서 이제 취임사를 말하게 될 거거든요. 아마 정치인 한동훈으로선 첫 번째 말이 될 텐데 어떤 말들이 나올까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야 한다라고 보시는지까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정치인은 일정과 메시지가 전부입니다. 본인의 가치와 철학과 비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첫 일성, 취임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퇴임사에서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으로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두 번째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겠다. 이런 세 가지 키워드를 했거든요. 저는 오늘 취임사에서도 그런 기본적인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취임사 구성 요소는 제가 그냥 예상해 보면은 예. 현재의 여당 국민의힘의 문제점과 위기 상황, 지금은 절체절명의 위기다. 그래서 방향은 모두 다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변화와 혁신을 강조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기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상식과 생각에 따라서 본인이 결정하고 행동하겠다. 이게 주요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동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대위원장이. 저는 여의도 문법이 아니라 5천만 국민의 문법에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가 기존 정치권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아닌 참신한 새로운 임팩트 있는 메시지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이렇게 뭐 비대위원장으로 사실 오늘 임명된다고 해서 바로 이제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되는 건 아니고 비대위원들의 인선이 남아 있거든요. 인선 기준에 대해서는 좀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늘은 비대위 구성 설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안건을 이제 결정하는 것이고 비대위원들까지 다 선임을 해야 사실은 비대위가 공식적으로 설치가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게 완료되는 게 이제 29일일 거라고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70년대생 이제 비대위원장이 탄생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생으로 비대위원들을 구성을 해야 이게 이제 맞겠다라고 하는 거에 더해서 그렇게 구성을 해야 이제 민주당은 아무래도 이제 86세대의 이제 운동권 정당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과 정확하게 각을 세워가지고 총선 전략을 세울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진단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또 한쪽에서는 아무래도 한동훈 이제 신임 비대위원장이 되면 한동훈 비대위가 그래도 여러 가지로 정무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야 되는 어떤 그런 국면들이 상당히 있을 건데 총선 앞두고 그러한 판단들을 하기에는 정무적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점에서 뭔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소위 말하는 노장청의 조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또 이제 젊은 세대로만 구성하는 것도 리스크가 클 수 있다. 이런 지적도 하는 모양인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좀 젊은 세대를 위주로 해서 구성을 해서 뭔가 새로운 모습을 기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가더라도 그러한 어떤 비대위, 그러한 형식의 비대위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러한 비대위가 주도하는 형식으로 여당이 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율권이 또 주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자율권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성립될 경우에 그것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결국 용산과의 관계가 재정립돼야 된다. 이 주문을 계속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대위가 충분한 자율권을 갖기 위해서는 용산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워야 되는 것이고 예. 그래야 이분들이 목소리를 내서 여당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건데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인요한 혁신위가 사실 정치권에서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분들로 혁신위를 구성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이 큰 어떤 혁신을 이뤄내지는 못했던 거잖아요. 비슷한 결말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좀 권력의 핵심부에서도 의식적으로라도 한동훈 비대위가 그렇게 좀 새롭고 참신한 인물로 구성이 됐을 경우에는 그 정도의 자율권을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영입이 이제 이루죠. 이수정 교수가 이제 뭐 비대위 제안을 받았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다가 오늘 아침에는 사실이 아니고 나는 제안이 오더라도 가지 않겠다 이제 이런 이제 인터뷰를 했던데 요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흐름이 바뀐 이유를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이수정 교수는 본인이 이제 인재영입 1호 인사로 영입됐고 예. 또 본인이 수원에 출마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시했기 때문에 네. 아마 지역구 출마, 지역구 선거에 집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안은 왔을까요? 뭐 제가 정확하게 중간에서 안 들어봤기 때문에 예. 그거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보도 내용을 보면은 예. 조금 뭐 간접적으로 제안이 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연락을 했을지 아니면 중간에 있는 다른 분을 통해서 연락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제안은 왔을 것 같은데 예. 본인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본인 지역구의 선거에 집중하는 게 맞겠다 본인이 판단해서 비대위원 수락을 약간 뭐 세모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김민아 평론가님께 말씀하셨지만 사실 비대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이 중심이지 다른 비대위원들이 할 역할은 크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구성을 어떻게 방점을 찍느냐. 예를 들자면 2012년 박근혜 비대위의 성공요인을 보면은 당시 27살인 이준석 청년이 참여했고 또 개혁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김종인 위원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게 젊은 세대 그다음에 개혁적 마인드를 포인트를 뒀지만은 결국은 대권 주자였던 박근혜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원톱 체제로 좀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뭐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 본인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해서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뭐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수정 교수는 뭐 범죄 심리학 전문이고 또 연세가 조금 들었지만은 그래도 2030 여성들한테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지난 대선 때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비대위원으로서는 충분한 적격 요소를 갖고 있다고 보지만은 본인의 뭐 선택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고 예. 봅니다. 자, 이렇게 비대위원도 이제 꾸려야 하고 비대위원도 꾸려야 하고 당장 이제 내일은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말한 이제 디데이잖아요. 이제 이준석 대표와 이제 관계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일단은 뭐 여러 보도에 의하면 이제 만남이 이루어질까 이제 이 부분부터 좀 많은 이제 관측들이 좀 있던데 개인적으로 좀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만남이라는 것은 뭐 만나는 것 자체가 뭐 어렵겠습니까? 만나는 것은 만날 수 있겠죠. 근데 만나서 어떤 성과가 나오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없는데 만나서 차 한잔 했다라는 뭐 그것만 이제 뭐 신문 기사에 나올 정도라고 한다면 굳이 만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보면은 성과라고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뭐 그만두든지 아니면 뭐 신당 창당을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뭐 좋은 관계로 그러면 지금의 여당하고 소위 말하는 이준석 신당이 어떤 관계로 가기로 했다라는 정도의 어떤 결과물을 손에 쥘 수가 있어야 그래야 이제 한동훈 신임 비대위원장인 경우에 이제 만남을 추진할 것인데 지금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라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굳이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지금과 같은 상황, 지금과 같은 조건이 유지된다고 할 경우에는 만남을 추진하기가 어려울 걸로 보고요. 다만 이제 이후 국면에서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뭐 만들어질 경우에 예를 들면은 총선 국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조건 속에서 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는 일이 뭐 어떤 국면에서 있을지 몰라도 당장은 좀 어렵고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된다고 하면 적어도 이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여당하고 계속 멀어지면서 신당을 뭐 만들고 이런 과정이라는 거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갈등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하고 뭔가 갈등이 풀어지는 관계 속에서 뭔가 일어나는 맥락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것들은 전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풀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보이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 판단으로 뭔가 이 국면을 풀어가려고 한다라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용산의 판단하고는 뭔가 다른 결의 정치적 맥락들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정무적 감각이라든가 능력들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이제 이수정 교수 비대위원 영입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지금 그런 맥락을 만들기가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이수정 교수의 판단도 그렇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신임 비대위원장 결정을 아직 안 한 것입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제안을 한 것인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안을 했다면 그리고 이수정 교수가 언론에 그것을 공개를 했다면 사실은 양쪽 모두가 정부적 판단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수정 교수는 지금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는 입장이고 거기가 공천 절차가 다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공천 중인 상황에서 이수정 교수가 비대위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지역구에서는 당연히 얘기가 나오죠. 비대위원 하는 사람이 심판 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자리가 되는 건데 당연히 심판 볼 사람이 지금 지역구 와서 경쟁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네. 얘기가 나올 만한 얘기인데 지금 비대위원으로 제안했습니다라는 얘기가 언론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게 다 정부적 판단 능력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나면 지금 어려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하루 남은 상황인데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적인 입장을 내지 않으니까 선회할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준석 전 대표가 그렇다면 뭐 탈당을 하고 신당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힘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은데 사실 뭐 직접적으로 함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인원들은 없고 천하용인에서도 지금 뭐 이탈하는 인원들이 나온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했을 때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동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세 가지 뭐 대통령의 국정 기조 변화를 요구했는데 그거는 수용이 안 되었지만은 그동안에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이 돌아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도 철회하고
그다음에 그 화해를 위해 가지고 여러 번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장제원 국회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했고 김기현 전 당대표가 또 사퇴를 했고 예. 또 젊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인 선임들은 이런 당의 혁신과 변화와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해서 신당을 창당하는 명분이 상당히 약해졌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분뿐만 아니라 이 정당을 창당하려 그러면 뒷받침할 수 있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우군이라고 볼 수 있는 천하용인 네 사람 다 동참을 이제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상당한 고립무원의 처지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탈당하지 않겠다, 신당을 창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준석 대표의 정치인으로서의 신뢰성 문제가 생기고 앞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1단계로 일단은 내일 탈당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탈당한 이후에 지난번 12월 18일 날 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모아놓은 연락망 현재 한 6만 명 정도쯤 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창당 작업을 점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식으로 취임을 하고 나면은 예. 뭔가 소통과 대화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진행이 됐을 때 또 관심이 되는 것이 민주당이 사실 이틀 뒤에 이제 처리를 할 예정인 쌍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에 대한 부분인데 당정대가 어제 긴급 비공개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입장 듣고 오시죠. 저희들이 이 두 법안에 대해서는 뭐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선을 겨냥해서 어떤 흠집 내기를 위한 그런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뭐 실제 28일 날 법안이 통과된다든지 또 그래서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입장을 잘 정해서 뭐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 전에 이제 한동훈 전 장관은 악법이라는 표현을 썼었고 지금 내용 보면 대통령실이나 당정 모두가 총선용 정쟁 법안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 거부권 행사가 좀 유력해 보인다는 보도가 많거든요. 이 입장 표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이 법이 처리가 된 것도 아니고 28일 날 이제 처리를 할 것으로 유력해 보이는 상황인 것이죠.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돼서 처리를 하는 거고 그 전에 지금 보셨듯이 이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나와서 입장 표명을 하고 그다음에 25일이 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정대가 모여서 긴급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의견 조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방향으로 예.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 의견 조율한 내용이 지금 보도된 거를 보면은 소위 말하는 조건부 수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총선 이후에 하는 것으로 수사 시점을 조율한다거나 하는 소위 말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불리는 것을 좀 조정한다 하더라도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것으로 입장 조율을 했다는 것은 결국 이것과 관련돼서는 입장을 단일하게 가져가서 이 특검이라는 건 애초에 명분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입장을 정했다라는 거는 일각에서 나온 지금 말씀하신 한동훈 이제 전 장관이 이 언급한 바 있는 이 법안은 악법이다라고 하면서 독소조항이라고 언급한 바에 대해서 이것을 수정하면은 그러면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방향으로 아마도 직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해석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버린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마도 그러한 시나리오대로 한동훈 신임 비대위원장이 용산 대통령실을 상대로 해서 그러한 직언을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한동훈 비대위의 스탠스와 관계없이 아마도 이것은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이고요. 일각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거부권 행사 이후에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직언을 해서 뭔가 이 특별감찰관 임명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좀 뭔가 용산 대통령실의 목소리를 내는 방향으로 풀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있는 상황인데 그걸로 국민의 기대나 어떤 우려를 덜어낼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걸로는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 재정립의 첫 번째 관문으로 보이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가 충분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조건이 지금 이걸로 형성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어떤 태도를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실과 당에서 입장 정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여지는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보는데 저는 오늘 예를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하고 나면 야당에다가 전격적으로
이 특검법안에 대해서 독소 조항을 협상하기 위한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미 지금 이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그것도 안 된다라고 지금 선을 그은 상황이잖아요. 예, 그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용산으로부터의 자율성, 독립성, 또 그럼에도. 국민의 시각에서 어떻게 예. 바라볼 거냐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특검법이 법 자체도 문제가 많지만은 이 특검법이 시작되는 시점이 총선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총선 선전 선동을 위한 특검법이다. 이게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고 또 특검 추천 문제라든지 또 특검의 뭐 브리핑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게 본질적으로 이게 2009년, 2012년, 10년 훨씬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인데 이거를 특검을 해야 될 사안이냐 본질적으로 의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이 일부 다 기소되고 재판에서 처벌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과연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지금 특검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본질적인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이 야당에 정식으로 협상 요청을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그 특별감찰관 예. 빨리 임명해서 김건희 여사의 이런 의혹 사항뿐만 아니라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대통령실 권력의 문제에 대해서 차후에 좀 차단할 필요가 있고요. 또 김건희 여사 뭐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제2부속실을 만들지 않겠다고 공약은 했지만은 대통령 배우자로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상당히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속실을 설치해가지고 제대로 된 보좌를 받도록 하겠다. 뭐 이런 사후적인 대안 제시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뭐 일단 임명 절차가 이제 마무리되면은 하나씩 좀 어떻게 진행이 될 텐데요. 그 부분 저희가 계속해서 좀 지켜보겠고요.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낙연 전 총리가 정세균 전 총리와 오전에 조찬 회동을 가졌고요. 들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어떤 민주당 안팎의 문제, 또 국가 안팎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했고. 실제로 이제 김부겸 전 총리까지의 이제 3총리 회동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뭐 적절한 상황이 좀 조성되면 추진할 수 있다는 좀 의견을 합치했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내용들이 좀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이 세 명의 전직 총리들이 힘을 합치게 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어떤 상황이 조성이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이 세 명의 전직 총리들이 힘을 합쳐서 예를 들면 신당 창당이라든지 조직적인 행동을 같이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민주당의 어떤 정통성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큰 위협을 그만큼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없게 되는 건데 다만 지금 이 세 전직 총리들의 입장은 전혀 이제 하나로 이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잘 판단해야 되는 게 지금 이낙연 전 총리하고 나머지 두 총리는 신당 창당에 있어서는 의견이 전혀 같지 않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만 지금 신당 창당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건데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민주당이 운영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세 전직 총리가 의견이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신당 창당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 두 전직 총리들이 동의하고 있는 만큼 이재명 대표가 그것에 대해서 이낙연 전 총리와 이 의견을 신당 창당에 있어서는 같이 하지 않는 다른 두 전직 총리의 의견을 받아주면서 신당 창당에 있어서는 이낙연 전 총리의 입장을 이 두 전직 총리들이 말려줄 것을 좀 기대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좀 활용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의 어떤 문제로 보이고 여기서 같이 걸려 있는 문제가 공천 문제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내에 공천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소위 말하는 친명 비명 간의 공천 갈등이 매일같이 지금 언론지상에 이 각각의 개별적인 사례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례가 보도가 되면 될수록 실제로 나오면 나올수록 이 세 전직 총리들의 어떤 공동 행보는 계속 될 거거든요. 이 공천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압력을 줄여가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세 전직 총리들의 입장차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현명하게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통합 의지를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운영의 묘가 필요한 것인데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의 위기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굉장히 조용한 상태예요. 실제로 연말까지 답을 내놓으라고 이제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위기의식을 느낄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본인의 구심점을 예. 확고하게 지금 지고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직 새 총리가 이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본인들의 역할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적 입장이냐 아니면은 중재적인 입장이냐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낙연 전 총리와 정세균 전 총리는 쉽게 말해서 계파 의원들을 가지고 있는 뭐 전직 총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소위 말해서 가까운 의원들의 공천이 어떻게 될 거냐 그 부분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김부겸 전 총리는 뭐 본인이 혼자 정치하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계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보다는 내년 총선이 정권 심판론으로 가기 때문에 적전 야당 분열하게 되면 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야당이 통합해야 된다. 그런 원칙론적 기조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이제 과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낙연 전 총리의 입장이 어떻게 될 거냐. 뭐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할 거냐. 아니면 당내에 남아가지고 계속 당내 투쟁을 할 거냐.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저는 탈당의 명분도 약하고 또 신당을 창당하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력한 대권 후보와 세력과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당내에서 이미 뭐 110명 이상의 의원들이 이낙연 전 총리의 탈당과 신당 창당에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가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 포인트. 본인을 지지하는 의원들의 공천 문제, 본인이 당내에서 입지를 마련하고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그걸로 귀결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민주당 상황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용빈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 모인 그 단톡방에다가 사진 하나 올렸죠. 그 포스터 12명의 이 의원들이 있는데 그 인원들이 호남 친명 출마자 명단이라고 해서 단톡방에 올리면서 이런 거 타지 말라고 한 것 아니었느냐라고 좀 반발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주당 안에서 어떤 생각 좀 하고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예를 예. 들면 당 주류들이 어떤 방침을 가지고 그러한 방침하에서 예를 들면 그러한 지역에 이제 소위 말하는 비주류 현역 의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주류 현역 의원들을 소위 말하는 이제 공천에서 낙선시키기 위해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리에 이 주류의 어떤 도전자들을 꽂기 위해서 내려꽂기 위해서 움직이는 어떤 하나의 증거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문제 제기라고 하면은 그러한 것들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당내에 엄청난 이제 어떤 이 뭐랄까요 인화성을 가지고 파장이 크게 일어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지자들이 어떤 뭐 소위 말하는 주류에 상당히 가까운 지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을 뭐 어떻게 불러달라라고까지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분들이 이제 자기들의 어떤 선호에 따라서 이들이 우리가 선호하는 어떤 사람들이다라는 차원에서 만든 명단이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버전으로 돌아다닌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를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지지자들이 만든 어떤 명단인데 이것을 어떤 차원에서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거냐 이러한 것들로 이제 좀 다른 논란으로 비화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명단이나 이런 것들로 지금 이제 어떤 공천의 주류 비주류 갈등이냐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런 것들이 공천에 있어서 얼마나 형평성 있게 지금 공천의 심사라든가 지금 이제 부적격이다라고 하는 판단이나 이런 것들에 얼마나 작용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논하는 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부적격자라든지 이제 적격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갈리는 사람들 중에 이의 신청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의 신청한 분들 중에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부당하다라고 주장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하는 신당이나 이런 데 합류하겠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일부 지금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주류가 지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주류가 단행하는 공천이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명분이 없는 이러한 천외기가 강하다. 그런 것들이 강하다라고 하면 할수록 밖에 있는 이낙연 신당이라고 지금 스스로를 주장하는 분들의 이런 어떤 세력이 커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분을 챙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러한 정도가 어느 정도 선이 되는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명단 갖고서 그것을 이제 구분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공천과 관련된 결과를 놓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예,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 뭐 친명으로 분류되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비명계 현역이 있는 지역구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것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이제 민주당의 상황이거든요. 대표와 친하냐, 뭐 반하냐 이 부분에 의해서 계속 뭔가 분할되고 있는 이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표가 좀 타개해 나가야 한다 이런 움직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원래 뭐 총선을 앞두고는 뭐 지역에 가보면은 다 살생부가 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루머성 명단인데 당권파냐 비당권파냐 이제 내부 권력 투쟁
총선 공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는데 제가 아침에 그 12명의 명단을 쭉 보니까 대부분 이제 호남 지역이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이 지역에서는 공천을 벌써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전에 이렇게 유출됨으로써 또그 탈락하는 사람들이 반발은 굉장히 크고 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정사실화시키기 때문에 또 유리한 점도 있거든요. 그런데 크게 정당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게 공천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객관성과 투명성과 형평성을 가지고 당원들과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을 공천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보면은 사천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천권자인 당대표와 가깝느냐 가깝지 않느냐, 당대표가 미느냐 안 미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공천이 그동안에 많이 좌우되어 왔거든요. 그거는 비록 민주당뿐만 아니라 아마 여권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친윤석열 대통령 그룹이냐 아니면 반윤석열 대통령 그룹이냐 이런 식으로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정당의 가장 후진성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이라든지 국민들이 직접 후보를 선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천이라 그러거든요. 양당의 공천 규정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은 경선 원칙으로 당원과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을 후보로 공천하게 돼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뭐 우선 추천 지역 또는 전략 공천지역이 있지만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번 22대 국회의원 공천만큼은 뭐 민주당이든 또 국민의힘이든 정의당의 다른 정당들도 지역이든 비례대표든 좀 상향식으로 국민 경선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정말 사천이 아닌 공천을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성교 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